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사람의 그 형제들에 대해서 첫 장남과 차남, 그 다음에 막내 이런 데 배웠지요. 네. 네, 오늘은 그리고 또 필적 순으로 해가지고 그 글자가 어떻게 쓰에 따라 가지고 성격을 진단한다고 했죠. 네, 필적을 보면 36쪽 페이지 36쪽 글자가 둥글둥글하게 쓰는 사람 있죠. 36쪽에 보면 자 둥글둥글하게 글씨 쓰는 사람들은 순환기질 기질이 순환기질 성격이 순환하는 사람 좋거든요. 순환하다 둥글둥글하니까. 그리고 글씨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우면서 포동포동하니까 글자가 포동포동한 글자가 삐치는 글자 말고 좀 동글동글한 글자잖아요. 네. 동글동글한 글자들은 순환기질이고 사교적이에요. 사람들이 사교적. 그런데 이 동글동글하면서도 막 휘날리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글씨가 참 보기 어려워요. 네. 휘날리기 쓰면 좀 어렵고, 어쨌든 글자가 힘이 딱 들어있으면 약간 점착기질이에요. 점착기질은 근육형 알죠? 네. 사람이 근육형이라. 그런데 글자가 탁 삐친 사람, 이렇게 삐치는 사람, 글자가 끝이 탁 삐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은 네. 날카롭다, 끝이 날카롭다고요. 네. 자, 분열 기질은 평상시 급히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필압도 약하면 산만하다. 그래, 분열 기질은 이렇게 막 글자가 막 그냥 아주 힘이 없는 글자 있잖아. 이렇게 힘이 있으면 막 이렇게 산만하게 쓰는 사람 글자를. 글자가 막 이렇게 산만한 사람 있죠. 네. 그냥 이 글자가 아무리 자선해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게 산만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선생님은 보면 조금 눌러 쓰는 편이죠. 네. 눌러 쓰면서 글자를 잘못 쓰시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좀 각이 좀 졌지. 각이 좀 졌지요. 네. 각이 졌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성격이 좀 각지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가 각지고 다음에 좀 사람이 좀 실리적이다. 부르도다처럼 밀고 나간다. 그런 성격이다. 그죠? 네, 동글동글. 아주 글자가 아주 작게 쓴 사람도 있죠. 깨알처럼 작게 쓴 사람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분열 기질은 글자가 이렇게 흘려 쓰는 거예요. 글자가 흘리 쓰는 사람 있잖아요. 흘리 쓰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점착 기질은 일반적으로 글씨가 크고 사각형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사각형 비슷하면서 약간 둥근 맛 있지요. 그래요. 좀 딱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점착 기질. 요 글자가 점착 기질. 점착 기질은 뭐냐면 실리적이란 말이에요. 실리적, 다음 실천적. 실리적인 그런 글을 씁니다. 그 다음에 히스테릭 성격은 끝을 이렇게 있잖아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이 사자 쓰면 이 사를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밑으로 쫙 끄버려요. 글자를 밑에 쭉 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 히스테릭. 딱 보고 글자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히스테릭기가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경질적인 것은 필압에 위축하게 보일 때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약간 필적에 어떤 거 꽉꽉 누르는 사람 있잖아요. 꽉꽉 누르는 사람. 어쨌든 멋을 낸 글자의 종지부를 길게 끌거나 펜끝에 올리는 멋쟁이 글씨를 쓰는 사람이 많다. 히스테릭 성격이다. 근데 우리 보면 그 정진님 같은 경우 보면요. 글자가 참 예쁘게 쓰지요. 그러면서 글자가 아주 힘있어 보이죠. 근데 그 글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웬만한 해도 잘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자기 본인이 충실한 사람. 그렇죠? 글자 딱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딱 튼튼하잖아, 그죠? 튼튼한 걸 보여요. 그렇게
글자로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주 잘 쓰는 글씨죠. 아유, 네, 진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질적인 것은 약간 필적의 위축감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성격이 여러분들 병을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격이. 자, 그 다음에 너무 사람이 보면은 정력적인 활동가가 병이 한번 걸리면은 못 일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통 보면 병이 없는 듯 하는 사람인데 한번 걸리면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뭘 늘 약을 다루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늘 막 약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 자기 몸을 늘 관리하지요. 그래서 오래 산다고. 자, 정력적 활동성을 있는 사람 볼까요? 업무를 완수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정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에 뒀을 때 이르는데도 계속 활동하니까 잘못하면 힘들겠죠. 자기가 체력 한계 왔는데도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나 불안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위험하지요? 네, 그런 사람. 두 번째, 우리 혜리마님이 시간의 절박성을 읽어주십시오. 네, 시간의 절박성.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일을 일하는 목표 때문에 만성적으로 시간의 절박감에 빠진다. 따라서 항상 시간적 부담을 안고 있다. 네. 강력한 공격 반응. 타인으로부터 일의 방해를 받거나 비판적 평가를 받으며 욕구 불만이나 초조감이 심각해진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 누가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인데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막 반응을 엄청나게 나쁜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신경적인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느긋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막 시간에 쫓겨서 촉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이유가 있다. 네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정력적인 대화 방식. 큰 소리에 강한 발음, 억양, 빠른 말투로 단정적이고 정열적이며 정열적으로 말하는 경우 타입이 A로 특정된다. 예. 그 대화 방식이 큰 소리로 강한 발언을 하고 의안도 말도 빠른 말투로 하고 단정적이면 정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사람이 굉장히 정열적으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 대화 방식도 A 타입으로 특정이 된다. 좀 상당히 좀 이런 사람도 정력적 활동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년에 잘 걸리는 병, 마음과 같이 걸리는 병 하면 우리 정한신 보수님 해주십시오. 중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정성기로 가장 안정된 시기이다. 그러나 실제 내면적으로는 직장에선 중간 관리자로서 아래 위로부터 압력을 받고 가정에서도 부양임으로 큰 책임감을 가진 시기이다. 이때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고 조울증이 생기기 쉬운 연령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하고 조금 있다가 우리 배울 게 스트레스하고 우리가 상담이 스트레스 많이 하죠. 예, 스트레스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조울증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조울증. 이 조울증 상담 이거는 물론 이제 정신과에서 하는 건데 우리도 기초적인 상담으로 상담가들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원인 없이 불안하다. 원인 없이 꿈속에 이상하면 쫓기는 꿈을 꾼다. 그런 상담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잠이 안 온다. 잠이. 이 정신병 시초예요. 잠이 잘 안 온다. 잠이 계속 잠 못 자고 눈 알이 하얗게 지수라고 계속 잠 못 자면서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통 보면 중년기에 과도한 책임감이 있거든요. 남자들이 보통 보면 야, 이러다가 내가 우리 애들을 기르겠나? 뭐 그런 불안. 내가 하다 죽으면 또 개하나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해서 중년 때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40대 초반쯤 됐어. 뭐 50대 넘으면 또 괜찮은데 40대 초반 중반쯤 돼갖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써고 조울증이 생기기 쉽다 이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감정적 증상. 아무런 원인 없이 기분이 우울해지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 장래가 절망적으로 느낀다.
무슨 일에도 앞이 보이지 않고 매사에 무관심 상태에 이른다. 특히 조울증은 집착성으로 어떤 감정이 시간과 함께 소멸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지속되며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난다. 예, 이 조울증이 무슨 어떤 그 감정이냐면요. 기분이 안 좋은 감정 있잖아요. 막 좀 기분이 막 그냥 나쁜 감정 있잖아요. 막 가라앉아. 이 감정이 계속 오래되는 거라. 뭐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막 2주, 3주 막 가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정신과를 찾아가야 돼. 우리가 보통 뭐 정신과 찾아가면 막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들 때에는 정신과를 찾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치료를 받아야 돼. 상담하고 치료해야죠. 그때 저는 약물을 주거든요. 약물을 주면 그게 조금 그 신경 안정제가 됩니다. 네, 네. 근데 그걸 계속 오래 너무 먹으면 안 돼요. 네. 오래 먹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로 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먹고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처음에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해. 그럼 그 우울증이 계속 빠지면 한없이 빠지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사고적 증상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려 해도 판단력이 정지되어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이 매사에 비판적이고 허무적으로 열등감, 자책감, 지책감 같은 망상에 사로잡힌다. 예. 최근에 어떤 그 사님이 사업을 갖다가 하다가 그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힘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0억 정도의 지금 재산이 지금 묶이게 빠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올인을 했거든요. 올인을 했는데 한 사업에 올인을 했는데 잘못 보증을 써가지고 이제 그다 자기가 책임 다 지어야 돼요. 건설사가 집 짓는 건설사가 속이 찐다. 그리고 건물 지으면서 들어가는 자재비 그런 거는 자기들은 외상을 다 지어버리고 이쪽에서 주는 돈은 은행에서 받아 다 챙겨부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 받아 가지고 이 사람 땅에 이 사람 보증에 그러면 대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대출 가지고 그 대출 나온 돈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건물 짓는데 써야 되는데 건물을 짓는 걸 안 쓰고 그냥 써버린다. 딴 데로 이용했어. 그러고 회사 부도났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땅 날리고 이제 완전 큰일 날 판이죠. 빚만 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왜 이리 살았는고 싶고 그것만 생각하면 잠 안 오지요. 잠 안 오고 계속 그냥 밤낮 하나도 못 자는 거예요. 딱 요 경우에요.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 좋은 생각이 떨어지도 않고 매사에 비관적인 허무하고 열등감도 있고 내가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 내 때문에 다른 가족이 막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보면 죄책감도 들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고 스님 글을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어쩐지 저 스님한테 찾아가면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했는가 봐. 그래서 자기가 찾아왔어. 제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했느냐. 치유하는 과정은 단순해요.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생각을 바깥으로 돌리면 못해요. 그렇게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거나 망상이 걸리거나 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꾸 머릿속으로 빙글빙글 돌리거든. 그 생각을 어떻게 했던가는 바깥으로만 끄집어내고 되는 거야. 다른 쪽으로. 근데 그게 자꾸만 그 일정한 걸 안 하면은 계속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때 좀 충격요법을 주고 충격요법을 뭔가 하면 튀어나오게. 예. 그 부분을 통해서 당신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 죽을 수도 우울증 걸려 죽을 수도 있다. 그럼 병들 죽을 수 있다. 그럼 지금 현재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도 많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죽고 싶냐면 그렇지 않대. 다행이네, 그죠? 죽고 싶다 하면 골치 아프지. 네. 근데 죽고 싶은 자기도 그때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긴 들었대.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뭐 희망을 가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죽고 싶지 않은 모양이니까 살락하면 스님을 듣겠습니까? 듣겠다 하는 거. 그래 뒤산에 올라가가지고 무덤가에 가가지고 무덤 있잖아요. 무덤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나 내나 똑같이 엄마들이 울면 이런 신세가 된다. 이런 무덤도 없을 수도 있다. 이 무덤인 사람들은 그래도 후손들이 제법 부모로 생각하지만은
뒤에는 나중에 흩어 부를 수도 있다. 납골 정도 만들어주면은 그거는 잘하는 일이고, 납골도 오시거나 흩어 부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장담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실상을 알죠. 네. 그럼 나는 언젠가 죽 없어지잖아요. 네. 죽 없어지는 그런 몸의 현재 과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닐까. 그러면서 집착하지 말라면 그럼 선생님 자꾸 집착하는데 집착 안 하고 한 방법을 가르쳐줘 그러는 거야. 그러면 가르쳐줄게. 애 과거가 자꾸 떠오르면은 그래서 뭘 가르쳐줬어요? 연불. 참 좋습니다. 연불법이 최고 좋아요. 이것보다 좋은 거 없어요. 자, 연불법을 가르치면서 연불을 갖다가 하는, 근데 무조건 연불하라면 요즘 현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왜 연불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 왜? 그래서 다시 또 연불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연불을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연불을 하게 되면 어디가 좋은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을 하게 되면 첫째는 마음이 안정이 된다. 마음이 안정되고 내 생각이 연불하는 소리만 계속 듣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과거 생각하는 것들이 미래적인 것들이 생각이 안 나고 오직 연불에만 들어온다. 그럼 그것이 연불할 동안까지만 해도 얼마나 편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속 그냥 연불을 하라고 해서 결국 연불법에 우리 아미타 연불을 시켰죠. 네. 아미타 연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벽가도를 시켰어요. 천번하고 1천번 하고 난 다음에 낙하성 있죠? 네. 또 1천번 하고 우주성 있죠? 네. 요걸 해서 하면서 조금 또 충격요법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겁을 줬어요. 사실 또 그렇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술륜이 참 안 좋거든요. 무술륜이 장담 못한다 그랬어. 당신이 말을 이렇게 한다. 그 함정 몇 년 안 남잖아요. 2년밖에 남았잖아요. 그 무술륜까지 벽가도를 30권을 달성해야 돼. 보통 5년만 달성해야 되거든 이게. 그게 엄청 많이 가부를 주었대. 지금 그러니까 정신없죠?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 되겠네. 30권을 네. 그렇게 뭐 하루에 10,000번 한대. 10,000번. 계속 보행하면서 의욕 있네요. 계속 10,000번 계속 막 그렇게 한대 막.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연불 생각만 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적어지더라니까. 특히 잘 때 하라 그랬거든. 잘 때 옛날에 계속 하다 보면 막 그 옛날 부돈 돈 못 받는 그 생각하면 뭐 미치잖아요. 근데 그 생각 대신에 이걸 하라 그랬더니 여기 이제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그 금요일마다 스님한테 불교 강의 들어오거든요. 그때 같이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하니까 자, 좋은 현상이 뭐가 생기냐면은 보통 때는 이 사람 성격이 급해요. 엄청 급한 거예요. 급한데 급하기도 하고 화도 잘 내. 그 애들이 물어보면 왜 그만해갖고 막 화를 화부터 막 벌 올라온 사람이에요. 또 부인이 뭐 얘기도 막 실담 하지 말라고 막 화부터 내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화일라 무조건 아미타 하라 그러니까 화내다가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살이 변한 거예요. 지금 막 3주 만에 살이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첫째 부인이 좋아하는 거야. 보통 때는 이 말을 하면 분명히 화를 낼 사람인데 화를 안 내거든. 애가 전화 와도 분명히 화를 팍 내야 될 사람이 안 하거든. 어떻게 됐어요? 부인이 신뢰를 하겠죠? 누구를 신뢰해요? 스님을 신뢰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갈 때 계속 과일을 사가라. 과일 사주는 거야. 이거 가져가라. 올 때마다 과일을 하도 와요. 그 참 내가 미안하기도 어제도 수박을 또 가져왔더라. 그래 와가지고 하는데 또 스님 또 제가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하니까요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그걸 따라합니다. 집사람이 시키도 안 했는데 지가 지도서 막 한다는 거예요. 왜?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저가 아동도 한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바뀌는 모습 봤거든. 아버지가 아미타불 하면서 사람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얼굴 모습도 있잖아요. 옛날에 오기에는 인사 막 쓰고 망고 막 그냥 이 고뇌가 꽉 찬 얼굴 왔는데 지금은 얼굴이 스님처럼 돼 있어요. 스님처럼 얼굴이 변한 거야. 그게 아주 제일 좋아하는 게 부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스님한테. 문자면서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제가 내 사업 단결을 그래가지고 오늘 경찰서에서 내가 지금 조사받으러 가는데 사람 경찰서 조사받으면 뭐 제가 있건 간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혹시 무슨 일 없겠습니까 하고 그 왔는가. 그러고 왔을 때 스님이 그 일을 안 봅니다. 보고 한참 바로 답 안 해주고 한참 있다가 일부러 저녁쯤 돼갖고 이런 거 보지도 안 해요. 보고 답을 뭐 해준다 합니까?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지금 하는 대로 계속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가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해놨어요. 답을 딱 해놨어요. 그 자기는 그 스님 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답을 내가 사실 그 말이 맞고요. 맞으니까 얘기를 그래 해놨어. 자기가 보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 이제 보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계속 아미타불 하시고 가니까 마음이 차분하니까 얼굴이 편하지요. 그 편한 얼굴을 가가지고 경찰서 앞에 딱 앉으니까 경찰관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겠어요? 자기도 그냥 마음이 좋게 했어요. 자기도 마음이 편하니까 뭐 별로 물어보도 안 하는 거야. 선생님 다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그 건축을 하면서 뭐 공사 이제 허가 내고 할 때에 어느 공무원한테 지금 저 뇌물을 줬다는 그 정보가 입수됐는데 그 뇌물 줬습니까? 되게 그래서 아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요즘 같은데 이 밝은데 그 뇌물 주고 뇌물 받으면 소위 말해서 서로가 싸움 걸리는데 그럼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경찰을 가고 싶어서 그걸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도 요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좀 편하게 얼굴이 있잖아요. 아주 부처님 같은 얼굴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오락해 했어. 이러면서 오히려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예를 들어서 불안한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얼굴이 막 물 안 하고 해봐요. 막 그날 오면 쫄려가지고 자기가 막 햇님도 뭐 아내님도 했다 싶고 막 쫄려가면 뭐야? 하면서 막 하면 되잖아요. 딱 보면 알지요? 경찰들이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어? 근데 이 사람 얼굴이 부처님처럼 보이니까 저는 선한 사람이 거짓말 같지 않잖아요. 그 조사까지 어느 정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얘기 좀 길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분이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잘 치유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그 나무성자 그 리포트에 누수련 그 얘기해줬잖아요. 그래서 70몇 년을 기계를 썼으면 그때는 또 이게 몸이 다 닳지 않냐. 수행 허가도 수행 그거 주셨다며요. 그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줬어요. 네, 그 얘기 했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네, 그래서 그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생각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말고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그런 게 다 지나가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마음이 아프고 왜냐면 이 마음에서 병이 오거든. 마음에서 병은 틀림없이 그런 게 또 온단 말이야. 자, 어쨌든 신체적 증상은 수면 장애를 시작으로 식욕부진, 변비, 성욕 저하, 불경, 불순, 두통, 변비통, 근태감 이런 게 옵니다. 자, 39페이지 이러한 증세가 잘 나타나는 성격의 유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당신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열성파, 지나친 책임감, 철저하고 정직함으로 규칙적이고 정의감, 동의감, 책임감이 강하고 남을 치거나 무중대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달성사입니다. 지나친 책임감은 불일치 생각을 만들고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 결국 조울증의 원인입니다. 네, 두 가지.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들이 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 걸리냐면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이 걸려요. 자기 아니면 안 될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그게 와버려요. 당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집에 가라 그래서 가요. 그럼 바로 와버려요. 너무 적극적인 사람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직장생활 하더라도 뭘 하나 해야 되냐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해놔야 돼. 그래서 안 그러면 갑자기
직장 아니면 뭐 취미생활 할 수 있게끔 다니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면 그거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연구리에요. 이 연구는 돈도 안 들고 누가 돈 들라 합니까? 연구를 하는데 계속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연구를 계속 하게 되면 숙소에 내가 지었던 있잖아요. 업이 다 녹아버려요. 그 업이 다 얼굴이 바뀌고 얼굴 녹아보니까 세상에 이거 좋은 거 없어요. 정말로 좋은 일. 그래서 노는 입에 뭐래요? 연구라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이미 놀 때 왜 옛날에 그런 속담이 나왔을까? 노는 입이 연구라라 이거예요. 노는 입에. 자, 그 다음 우울형 한번 더 읽어주세요. 우울형, 일에 열심이고 질서를 중시하여 인간관계나 작업이 규칙적으로 명의되는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강박감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 돌아보는 유형의 성격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우울형을 보면요, 늘 인간관계 중시하면서 하나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눈치를 봐요. 그러면 뭐든지 너무 어렵게 살라고 그래요. 사사건건.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잘 나가요. 조금만.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명관님께서 자녀 문제 한번 등교 구하는 거 읽어주십시오. 우등생의 자절.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좋고 부모의 말을 잘 듣던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한순간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 상실에 빠져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 예. 보통 보면 애들이 아주 우등생이에요. 우등생이고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나가지고 그 내 경우를 얘기할게요. 선생님 어릴 때 내가 그때 좀 4학년 때인가 그 우동차도 타고 좀 괜찮았어요. 공부를 뭐 어쨌든 간에 했어요. 근데 5학년 때 올라가가지고 잘한다고 반에서 전부 다 한 반에 이렇게 한 명씩 대표를 해가지고 뭘 하냐면 웅변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웅변대회를 하는데 내가 이제 웅변은 원고를 써가지고 좀 외우다가 어린 애들이 외웁니까? 막 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웅변은 다 외야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다 못 외웠어요. 깨를 부리고 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단상이 딱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몇백 명 앉아있잖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지고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하나도 나는 거예요. 조그만 게 올라가지고 이제 큰 소리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다 얼굴에 색깔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던지 대중 앞에 갔고요. 그 이유로는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했어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들고 사람들 많은 데 가면요 막 겁나고 누가 내보고 또 막 뭐 발표를 하면 최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극복을 언제 했느냐면요, 그 극복을 몇 년간 그게 이제 한 5, 6년 간 거예요. 그게 가다가 군대 들어가야 됐잖아요. 군에 들어갔는데 어차피 내가 군에 들어가 장교로 들어갔어. 장교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맞다고 내가 치는데 뭐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맞다고 치니까 할 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 그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 이렇게 군인들 있잖아요. 제시훈련 한다는 게 그거예요. 제시훈련. 그냥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넷 뒤로 돌아. 제군 열중 시작. 이런 게 이제 크게. 그러면 스님이 이제 안 하면 안 되지. 두드리 맞거든. 장교가 되고 못하면 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내가 살랐고. 그때부터는 나가 하는데 이제 군대에 나가고는 은행을 갔거든요. 그것도 그때부터도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교단에 서거나 근데 만약에 그때 만약 그걸 취업을 했으면 지금 스님이 강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한다. 완전히 쫄리가지고 그냥. 그러면 스님이 돼도 막 그냥 말 못하는 스님 있잖아요. 스님들도 말 못하는 스님 많습니다. 앉아 뭐만 이거만 좀 있어요. 말 못하니까 그거만 좀 계속 그냥 스님들도
강의하는 스님이 있고 법정 스님은 덜 서지요. 네, 법륜 스님은 다니면서 막 법륜서 타고난 은백건백하잖아. 다 나름대로 자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스님들은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참선하고 있어야지. 도리가 없잖아. 안 그러면 연구라도 하든지, 그죠? 연구를 하든지. 근데 이 연구를 하는 이것도 보면 연구 원리를 알고 막 이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활동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어차피 그런 트라우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긋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스스로 하다 보면 이제 되겠죠. 자, 두 번째도 읽어주십시오, 우리. 이 신경적인 중조 거부 응석까지 어렸을 때 부모의 과도한 사랑을 받아 무엇이든지 제 멋대로 하였던 아이가 사소한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 1. 가정에서 자기 멋대로 멋자입니다. 멋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못하며 부모나 가족에 불만을 갖는다. 2. 학교에서는 열심히 순종, 온화하지만 주위 언동에 민감하고 열등감을 갖기 쉬우며 또한 상처받기도 쉽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 주장이 서툴러 자기 억제성 특징을 가진다. 네. 자, 어떤 애는 응석바지하는 우동생의 좌절은 아까처럼 내가 같은 그런 하나의 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완전히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좌절됐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원래가 등교를 잘 안 하는 응석바지가 있어.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부모의 과도한 사랑 있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지멋대로 하잖아요. 근데 학교 가보니까 지멋대로 할 일이 한 푼 없잖아. 하면 애들이 뭐라 하지, 또 뭐 선생님이 뭐라 하지. 그렇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교육할 때 지나치게 애를 보고 막 과도하게 사랑을 주면 안 돼요. 적당하게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는 열심, 순종, 원하지만은 주위 운동에 민감하고 열등감을 갖기 쉬우며 또한 상처받기 쉽다는 그런 습격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고 순종도 하는데 주위 운동에 너무 민감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어떤 표현을 잘 못해요. 주눅이들이 가지고 옆에 사람 눈치만 보고. 그런 사람들은 상처도 받기 쉽다. 그래서 자기 주장도 서툴고 자기 억제를 또 자기를 너무 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툴고. 가정에서 사회적 정서적인 미성숙과 학교에서의 대부분의 문제를 조화시키지 못하는 결점이 정상적인 행동과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등교 거부라는 미생이다. 그렇죠? 너무 학교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일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한테 적당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애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 일생의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현대 심리학을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심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를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우리 불교로 심리를 아는 것이 불교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현대 심리학도 아울러서 좀 배워놓으면은 우리가 불교 생활 상담사들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인사는 마하반야 바라밀로 인사를 뵙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밀.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